이번에는 오명항이라는 분의 초상화인데요.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얼굴 역시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역시 고무 자국이 많죠. 그런데 이분의 피부 빛깔을 한번 봐주세요. 피부가 많이 어둡죠. 예, 그런데 지금 이 피부는 그냥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노란기가 있게 어둡습니다. 간이 좋지 않아서 황달 현상이 온 거죠. 이 초상화가 1728년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해에 이분의 초상화가 다시 그려졌어요. 1728년입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를 그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해에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간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신 거죠. 같은 해에 얼굴색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이분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그 사람의 모습을 정말 100%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초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 사람의 피부에 어떤 흉터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미술이 간직한 진짜 아름다운 초상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놀이공원 이런 데 가면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그려보셨는가요? 네. 그려보셨어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남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앉아있자니 그것도 좀 부끄럽고요. 또 한참 앉아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려보지 못했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그린다면 제 커리커처가 이쁘게 나왔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좋게 긍정적으로 잘 살려서 묘사를 해줬으면 이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초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인 만큼 그 초상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기록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모습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초상화라는 그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 속의 초상화들은 어떤 모습이고 그런 초상화들 속에서 조선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헨리 8세, 영국의 왕입니다. 이 헨리 8세 그러면 여성 편력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부인이 6명 있었습니다. 클리브스 앤이라는 부인은 헨리 8세의 4번째 부인입니다. 헨리 8세가 이 4번째 부인을 맞아들일 때 헨리 8세가 여성 편력을 자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초상화를 미리 받아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스 앤이 배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는데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 얼굴이 초상화 속의 그 모습이 아니었대요. 그러니 이 당시에는 초상화를 원래 모습보다는 뽀샵을 좀 심하게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헨리 8세는 이 4번째 부인과 6개월 만에 이혼하고 맙니다. 당시 귀족들이 초상화를 원래 모습대로 그리기보다는 좀 더 좋게 그렸던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유럽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태조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운 왕이죠. 나라를 세운 왕이니까 더더욱 멋있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은 젊은 모습이고 오른쪽은 좀 나이 든 모습이죠. 여기 있는 두 모습 다 멋있는 모습이지 않나요? 나라를 세운 황제에 걸맞게 굉장히 품격 있고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 모습은 아주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뽀샵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중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모습 그대로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이후에 권력을 잡고 일본의 에도 막부를 열었던 인물인데 원래 풍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풍채 그대로 이렇게 초상화가 그려졌죠. 그런데 한 가지가 뽀샵이 들어갔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만성 간경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얼굴빛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얼굴빛은 환하죠. 그래서 얼굴만큼은 이렇게 좀 밝게 그리게끔 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얼굴빛은 이렇게 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거는 원래 모습 그대로 그렸지만 얼굴빛은 이렇게 좀 환하게 특별히 수정을 한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초상화를 남긴 왕들은 원래 모습보다 더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르네상스 시기에 에라스무스의 초상화입니다. 옆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럼 다른 사람들의 초상화는 어떨까요? 유명한 퐁파르트 부인의 초상화인데 역시 정면을 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약간 측면이죠. 대부분 이 시기 때는 초상화를 정면보다는 측면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면이라는 건 신들 혹은 예수 이런 성상화에서나 정면을 보고 일반인들은 그들과는 달리 이렇게 측면을 보고 그려야 했던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나폴레옹의 그림은 다비드라는 아주 유명한 궁중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는 신고전주의라 그래서 이 초상화 속의 인물을 굉장히 띄워주는 화풍이 유행하고 있을 때의 작품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림보다 이 나폴레옹이 좀 멋있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나폴레옹이 가장 멋있는 모습이 말을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는 모습이죠. 그 그림도 역시 다비드가 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큰 말을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은 것이 아니라 조랑말을 타고 병사들은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뒤에서 아주 초라하게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을 자세히 보시면 나폴레옹 뒤에 시계가 보입니다. 그 시계의 시간이 4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기 4시는 새벽 4시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새벽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모델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더욱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 것이 신고전주의 학파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심한 것이 다비드를 계승한 신고전주의 학파의 앵그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나서 황자에 앉은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렸죠. 그런데 그 모습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앉아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 그림 속의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서양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림이 바로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의 초상화는 어떨까요? 조선의 초상화로 가장 품격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초상화가 왕의 초상화죠.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어진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모습이 아주 우람하게 굉장히 무게감 있으면서도 멋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전신을 다 이렇게 실제 비율에 따라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죠. 골룡포나 이런 건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 얼굴은 어떤 모습일지,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얼굴에 주름이 져 있는 거 보이시죠? 특히 여기 오른쪽 눈썹 위에 혹이 나 있습니다. 임금님 체면에 눈썹 바로 위에 이렇게 혹이 나 있으면 이런 거는 지워라, 뽀샵 처리를 해달라 할 법도 한데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어진이라 할지라도 얼굴에 있는 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묘사를 한 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초상화입니다. 조선시대 내내 26점의 태조 이성계 어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은 이 한 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전 어진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어진을 한번 볼까요? 철종의 어진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어떤가요? 그림이 탔죠? 조선시대 왕들의 어진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이 어진들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됐기 때문에 부산으로 옮겨서 보관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진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 불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진들이 불에 타버렸고 철종의 어진은 이렇게 반 가까이 불에 탄 채 남겨졌습니다. 여기 있는 철종의 모습을 보면 왕의 골룡포를 입은 것이 아니라 왕이 입는 군복을 입으셨죠. 그러면 얼굴도 이 옷에 맞게끔 더욱더 멋있게 보이게끔 그림을 그려야 잘 어울리겠죠. 그럼 이 철종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어디 이상한 점 못 발견하셨는가요? 그렇죠. 눈동자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런 거를 사팔뜨기, 교양 있는 말로 사시라고 얘기를 하죠. 철종 임금님 사시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시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왕의 어진이었던 거죠. 또 다른 어진 한번 볼까요? 지금 남겨져 있는 어진으로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함께 온전하게 남겨진 어진이 이 영조의 어진뿐입니다. 단 2점뿐이에요. 왕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어진은요, 영조의 어진은 지금 상반신만 나와 있으니까 옷차림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얼굴도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당시의 어진은 비단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유럽은 그림을 어떤 데다 그렸을까요? 유럽은 중세에는 나무판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르네상스 들어오면서 유화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캔버스 위에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유화 물감은 덧칠을 하는 게 유화 물감입니다. 그래서 덧칠을 통해서 주로 명암을 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르네상스 그림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단의 그림을 그립니다. 특히 이 왕의 그림은 비단의 그림을 그리면서 비단의 뒷면에 물감을 칠합니다. 그러면 비단을 사이에 두고 그 물감이 앞으로 배어 나옵니다. 뒤에는 이렇게 물감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면이 이렇게 물감이 올라와요. 그러면 앞면에서 붓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는 거죠.
앞면에서만 그림을 덧칠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물감이 배어 나오게 하고 앞면에서는 간단하게 테두리나 세밀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 역시도 앞면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배채법이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려 불화할 때도 그런 기법이 쓰였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던 거죠. 왕의 그림은 이렇고요. 일반인들의 초상화는 또 어떨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의 초상화를 보면 수염 한 올 한 올도 정말 헤아리어서 그린 것처럼 사실에 가깝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전에 초상화를 그릴 때는 원래 모습하고 똑같이 그려야 된다 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원칙을 문헌에서 찾아보면 성종실록에 사람이 그 부모의 초상화를 그림에 있어서 토로라기 하나라도 닮지 않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다. 이 수염의 털 하나라도 실제와 같지 않으면 그 그림 속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해서 초상화로 인정을 안 해줄 정도로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굉장히 엄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반인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대접받는 초상화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송시열의 초상화입니다.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송시열은 조선 후기 서인의 거두입니다. 당시에 가장 학문이 깊고 존경받는 인물이셨죠. 그러니 이 초상화도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학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일 것 같은 느낌이 더 듭니다. 그렇죠? 이런 초상화를 그릴 때는 첫 번째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초상화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면을 똑같이 그리면서 그 사람의 내면도 드러나게끔 그렇게 그려야 된다 했답니다. 외면을 똑같이 그리면 그 속에서 내면도 우러나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외면을 똑같이 그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시열의 초상화를 보면 실제로 송시열 선생이 어떻게 생기셨을지도 알 뿐더러 실제로 어떤 분이셨을까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송시열 선생 좀 더 얼굴을 클로즈해서 보면 이분도 역시 얼굴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실제 모습 그대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염 한 올 한 올도 물론이지만 이 피부에 있는 주름 하나하나 눈이 패인 것까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초상화도 한번 보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분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십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추사체를 보면 글씨가 굉장히 힘 있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 글씨를 쓰신 분이시니 이분의 외모도 굉장히 우람할 것 같고 힘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렇죠?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조선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강연으로 하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사례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부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부인이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삐졌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런 이분의 일화와 연결 지어보면 아 이런 모습도 매치가 잘 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이 웃는 눈에 초점이 가 있어서 그런데요. 요 코 옆으로 볼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네, 이게 주근깨라기보다는 조금 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천연두로 인한 마마 자국입니다. 마마 자국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최재공은 정조 때 재상을 역임한 분입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를 옆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최고의 재상이었죠. 세종 때 황희정승이 계셨다면 정조 때는 최재공이 계셨기에 정조의 전성기가 있을 수 있었겠죠. 이 최재공 선생의 초상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눈이 사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김육이라는 인물은 광해군 때 인물입니다. 광해군 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김육이라는 인물이 제안을 해서 대동법이라는 세금 개혁을 시행을 합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김육이라는 인물은 또 청백리, 조선의 관료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것이 청백리로 인정받는 거죠. 청백리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얼굴이 많이 이렇게 곰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 초상화에 드러낸 것이 조선시대의 초상화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은 윤집이라는 분이신데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것을 끝까지 거역하고 청나라 땅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윤집이라는 분 역시도 이렇게 눈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큰 사마귀도 보이죠. 그리고 얼굴에도 이렇게 곰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초상화를 그린다고 하면 내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생기게 혹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려지면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초상화로 쉽게 받아들이셨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오명항이라는 분의 초상화인데요.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얼굴 역시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역시 고무 자국이 많죠. 이분이 눈이 이렇게 된 건 안경 자국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분의 피부 빛깔을 한번 봐주세요. 피부가 많이 어둡죠. 예, 그런데 지금 이 피부는 그냥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노란기가 있게 어둡습니다. 간이 좋지 않아서 황달 현상이 온 거죠. 이 초상화가 1728년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해에 이분의 초상화가 다시 그려졌어요. 1728년입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를 그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해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간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신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일본의 델리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데 같은 해에 얼굴색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이분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그 사람의 모습을 정말 100%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초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 사람의 피부에 어떤 흉터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화가들이 그린 조선의 선비들의 초상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다 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대 출신인 임마뉴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의 한국 이름이 이만녀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이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아시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한국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분이 우리나라의 초상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상화 519점을 확인해 봤더니 그 중에 약 90점만 피부가 정상적으로 흉터 없이 그려졌더라는 거죠. 그게 약 17.3%였습니다. 굉장히 극소수만이 피부가 괜찮은 모습이었고 나머지 약 82%가 피부의 흉터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자국들, 피부색 이런 몸에 있는 병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묘사가 돼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조선 사람들은 초상화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렸구나. 조금이라도 자신을 더 포장해서 좋게 보이게끔 그리고 싶은 것이 초상화를 주문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조선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들과 그 초상화의 모델이 되는 선비들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겠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합의하에 그런 초상화를 그렸을 겁니다. 그 말은 조선의 선비들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선비정신의 한 일면이 아닌가 하는 거죠. 선비정신이라는 게 정직한 거, 올곧은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선비정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지 않을까 얘기하셨습니다. 이 초상화를 그릴 때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성어 중 형어외라 그래서요. 마음에 내적인 성실함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 선비들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 그 그림 속에 그 사람의 내면, 정신세계도 드러나 보일 것이다. 해서 전신사조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이 우리 초상화라는 거죠. 이 초상화라는 건 모델을 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가 직접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자화상은 어떨까요?